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고귀한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면을 응시하며 지적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위대하고 인간적인 탐색의 서사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거칠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장막 뒤에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어둡고 소름 끼치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면요? 그 이면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요? 접촉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전쟁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를 건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거대한 침묵이 과학적인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침묵이 바로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생명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그것을 시작한 이들에 의해 내부에서 배신당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은밀한 프로토콜들을 파헤치고 접촉이라는 위대한 꿈이 어떻게 은하계 장악을 위한 냉혹한 사업 계획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사실 왜 침묵하는지, 그리고 이 침묵이 외계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배신, 그리고 전 세계가 믿었던 가장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하늘의 별들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진실은 어떤 SF 소설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멀리 떨어진 은하나 블랙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주 속 우리 자신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우리 은하수 안에만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약 400억 개 존재합니다. 이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들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거리에서 자신들의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400억 개의 잠재적인 생명의 요람인 셈이죠. 게다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통계적으로 모든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문자 그대로 생명체로 들끓어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단순함이 오히려 뼈아픈 역설이 탄생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탐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주의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지만 단 하나의 인공적인 신호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먼 별들의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해도 생명권에 반박할 수 없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침묵은 현대 과학이 직면한 가장 기묘하고 불안한 사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관객이 입장권을 들고 모여 있어야 할 거대한 경기장에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록색 외계인에 대한 황당한 가설들의 모음이나 설득력 없는 비행 접시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의 서사적인 과학 수사이자 추리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사이에 이 충격적인 모순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아직 다른 존재들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인지 하는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단서들을 검토하고 가설들을 분석하며 증거들을 저울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외계인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들의 확고부동한 논리입니다. 지구의 생명을 탄생시킨 물리 및 화학 법칙들은 우주 보편적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같은 원소들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별들의 에너지는 수십억 년 동안 빛나며 진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모든 필요한 재료와 모든 조건, 그리고 거의 무한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출현은 기적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인 화학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필연성 때문에 우주의 침묵은 더욱 귀청이 터질 듯하고 거의 견딜 수 없게 다가옵니다. 증거들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이 위대한 탐색의 분위기를 느껴봅시다. 우주 발사장의 굉음이 아니라 거대한 전파 망원경 관제실의 거의 수도원 같은 고요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의 공기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작동하는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오존향과 희미하게 과열된 플라스틱 냄새가 납니다. 유일한 소리라고는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의 낮고 지속적인 윙윙거림과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쉬익거리는 소리뿐입니다. 이 소리는 우주의 배경소음, 즉 빅뱅 이후 남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쉬익거리는 소리, 세상의 탄생을 알리는 우주의 메아리 속에서 과학자들은 의미 있는 패턴, 이상현상, 혼돈 속의 한 음표를 찾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우주 생물학 연구실로 이동해 봅시다. 이곳의 냄새는 다릅니다. 진공실에 보관된 운석 조각들에서 나는 약간의 금속성 향과 함께 살균된 의료용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감각이 아닌 질량 분석기의 결과로 확인되어야 할 기적을 기다리는 냄새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의식에 깊이 박혀 있고 모든 탐색 전략을 결정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코드를 익혀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코드는 바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천문학자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생명 거주 가능 영역 개념입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부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거리 범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행성이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증발하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도록 정확히 충분한 에너지를 받는 좁은 띠입니다. 동화 속 최고의 죽처럼 바로 이 영역에서 행성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개의 명백히 부적합한 행성들을 걸러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거친 필터입니다. 현대 탐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번째 코드는 생체 지표의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외계 우주선을 보거나 그 조종사와 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행성 대기 속에 남겨진 생명의 화학적 배출물, 즉 그 흔적을 찾습니다. 지구에서 이러한 생체 지표의 예시로는 산소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활발한 환경에서 산소는 자유로운 형태로 그렇게 많은 양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식물들이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 행성에서 산소와 메탄, 평소에는 서로를 파괴하는 기체들, 이 풍부한 대기를 발견한다면 이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지속적인 과정, 아마도 생물학적인 과정이 끊임없이 그들의 양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빛 속에 굳어진 동물의 숨결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코드는 철학적인 성격을 띱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 원리 또는 평범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지구도 태양계도 우리 은하도 우주에서 어떤 특별하거나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명을 탄생시킨 조건 또한 유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업 가설이자 지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도가 과학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우주의 귀청을 찢을 듯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탐색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통계적인 평범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 과정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비유에 도달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현대의 탐색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고고학 탐사입니다. 과학자들은 전화를 기다리는 통신사가 아니라 우주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도시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 폐허를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세티 프로젝트가 찾는 전파 신호는 대화의 초대가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에 멸망한 문명의 메아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화학적 이상 현상은 외계 숲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된 고대 생명권의 흔적, 즉 화학적 화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깨진 도자기 조각, 즉 외계 생명체나 기술의 흔적일 수 있는 자연 배경의 어떤 편차라도 찾아내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모래를 끈기 있게 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첫 접촉에 낭만은 없지만 과학적 열정과 엄격한 규율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탐색을 복권해서 체계적인 작업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로 무장하고 우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발굴 장소인 우리 자신의 태양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는 진지한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공상과학 작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주제가 기껏해야 추측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 명백히 비주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주는 물리학과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었을 뿐 생물학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생명은 우리 행성에서만 일어난 독특하고 거의 마법 같은 현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생각 자체는 요정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불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사에서 그리고 모든 드라마에서처럼 조만간 하나의 대담한 아이디어나 사건의 압력에 기존 상태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촉매, 즉 의식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한 출발점은 1976년의 바이킹 탐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문자 그대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만져볼 용기를 낸 것입니다. 바이킹 1과 바이킹 2 착륙선은 카메라와 기상 센서뿐만 아니라 초소형의 완전 자동화된 생물학 실험실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행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값비싼 생물학 실험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그 안에 숨쉬고 먹고 배설물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새로운 과학 분야의 목소리이자 정신이 된 주요 역사의 동력인 칼 세이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천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복잡한 것들을 쉽고 매력적으로 그리고 청중에 대한 깊은 지적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재능을 지닌 선구자이자 대중과학자 그리고 우주의 시인이었습니다.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 같은 그의 동지들은 세상의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생명은 지구의 기적이 아니라 우주의 필연적 명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 및 화학 법칙이 보편적이라면 그 산물인 생명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 강단에서 표명된 이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계인 탐색을 단순한 오락에서 근본적인 과학적 과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확신 이면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즉, 생명의 구성 요소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을 분석한 결과 그 안에 복잡한 유기분자, 심지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바로 그 벽돌인 아미노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생명 출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생명 전화학 작용이 드문 과정이 아니라 우주가 소행성대, 가스먼지 구름, 그리고 차가운 해성에서 수행하는 표준적인 작업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은 지구의 따뜻한 연못에서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료들은 우주로부터 이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수십억 개의 다른 행성에도 전달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솔직히 말해 미묘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학계의 지성적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디어의 대담함과 스케일에 감명받아 열광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보수적인 과학자들이 이를 극도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과학이 아닌 증명 불가능한 가정들의 집합인 철학에 불과했습니다. 라디오 신호를 탐지하려 했던 세티 같은 프로젝트들은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많은 이들에게는 그저 기이한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초록색 외계인 찾기라는 말은 비꼬는 듯한 신랄한 어조로 이는 진지한 연구자가 할 일이 아님을 암시하며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이킹 탐사선의 실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게 있다 또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성 토양은 극히 특이하고 높은 화학적 활성을 보였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미지의 미생물 대사의 가능성 있는 징후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토양 내 강력한 산화제의 작용 결과일 뿐 생물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호함, 이 수수께끼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다른 세계들이 단순히 불모의 돌덩어리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의 화학 반응은 복잡하고 활발하며 지구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과학자들의 용기와 화성에서 온 수수께끼 같은 데이터 덕분에 새로운 학문, 즉 우주 생물학이 탄생했습니다. 이 학문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수십 년에 걸쳐 변방의 흥미로운 취미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상과학의 영역에서 엄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 앞에는 새로운 훨씬 더 야심찬 과제가 놓였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실제로 지구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생명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생명체가 가장 근본적인, 즉 공학적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비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우아하며 가차없이 효율적인 화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단 하나의 화학 원소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만능병사이자 천재적인 설계자와 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탄소입니다. 바이러스부터 흰 수염고래에 이르기까지, 균류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다양성은 본질적으로 탄소 원자들이 연출하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한 편의 연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적인 은유는 간단합니다. 탄소 화학은 단순한 반응의 집합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분자 조립 키트이며 무엇이든 조립할 수 있는 궁극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립 키트의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탄소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모든 비결은 탄소 원자의 독특한 능력에 있습니다. 탄소는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원자들을 꽉 움켜쥘 준비가 된 4개의 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소처럼 2개도 아니고 질소처럼 3개도 아닌 정확히 4개입니다. 이 4개의 결합은 탄소에 환상적인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다른 어떤 원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길고 튼튼하며 안정적인 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결합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리 모양, 가지 모양의 구조는 물론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탄소는 이상적인 구성 요소이자 보편적이고 믿음직한 건축 자재입니다. 탄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DNA와 RNA 같은 유전 정보 운반체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벽돌이라도 모르타르와 건축 현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 역할은 물이 담당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거대한 화학 무도회장이며 탄소 분자들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보편적인 용매입니다. 물은 복잡한 화학 과정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온도를 안정시키고 물질을 운반하며 수천 가지의 생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 액체 환경이 없다면 아무리 복잡한 탄소 분자라도 비활성 먼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주 생물학자들의 주문은 물을 찾아라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이라면 탄소 조립 키트가 작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어떤 조립 키트든 어떤 건축 현장이든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체는 두 가지 천재적인 공학적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것은 별의 에너지입니다. 광합성은 식물과 일부 박테리아가 이 열핵 반응로에 직접 연결되어 빛을 사용하여 물을 분해하고 에너지가 풍부한 유기 분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터득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더 이색적인 에너지원은 바로 행성 자체의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대양 깊은 곳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뜨거운 열수 분출구, 이른바 블랙 스모커, 주변에는 빛이 아닌 지구 지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 화합물과 기타 화학 물질의 산화를 통해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인 화학 합성은 생명체가 모성별의 온화한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시각화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생명 가능 구역에 있는 젊은 암석 행성으로 혜성과 소행성이 물과 가장 단순한 유기 화합물, 즉 탄소 조립 키트에 부품들을 운반합니다. 두 번째 단계, 행성의 거대한 화학 수프가 되는 바다가 형성되고 이 분자들이 그곳에서 녹아듭니다. 세 번째 단계, 에너지원이 나타납니다. 바다 상층부로 침투하는 태양광이든 해저의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열이든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에너지의 작용으로 분자들이 활발하게 결합하고 복잡해지며 점점 더 길고 다양한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계, 가장 신비롭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복잡한 분자들 중 하나가 우연히 스스로를 복제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 순간 무생물 화학이 살아있는 생물학으로 전환됩니다. 복제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가 시작됩니다. 자주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탄소일까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서 탄소 바로 아래에 있는 같은 그룹에는 실리콘이 있는데 이건 역시 4개의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실리콘은 대안적인 생명체의 기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학적 분석은 실리콘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보여줍니다. 실리콘 사슬은 탄소 사슬보다 훨씬 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콘의 호흡 산물은 이산화규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와 물에 쉽게 용해되어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는 기체이지만 이산화규소는 모래입니다. 고체 물질입니다. 모래를 내뿜는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생화학은 단단한 폐기물층 아래에 아주 빠르게 스스로를 파묻어 버릴 것입니다. 자연이 탄소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공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마법이 아니라 탄소를 기반으로 물에 용해되어 에너지로 작동하는 자가 조립 화학 기계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지도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3가지 핵심 요소, 즉 액체 상태의 물, 복잡한 유기물, 그리고 에너지원을 가진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지도를 들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여정을 떠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태양계 내의 가장 유망한 장소들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망원경, 복잡한 화학 반응, 그리고 멀리 떨어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그림 속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숫자에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에서 시작해 봅시다. 세티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전파 천문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근무 시간, 아니 대부분의 밤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로 채워집니다. 그는 우주의 정적 잡음을 듣습니다. 이는 거의 절대적이고 보장된 침묵이 40년 동안 지속되는 일이며 어느 날 단 한순간이라도 이 단조로운 잡음이 의미 있는 무언가로 끊어지리라는 희미한 희망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달리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엄청난 끈기의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이 없었다면 이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웅 중 한 명은 천문학자가 아니라 데이터 필터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의 임무는 역설적입니다. 그는 기계에게 인류를 무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 지구에서는 수천 개의 위성, 이동통신망, 텔레비전 송신탑, 비행기 레이더, 심지어 일반 전자레인지까지 작동하며 상상할 수 없는 무선 주파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 엔지니어의 임무는 단 하나의 지구 신호도 모두 걸러내어 데이터 흐름에 오직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우주의 잡음만이 남도록 완벽한 디지털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기 위해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탐사의 순수성을 지키는 더 놀랍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행성보호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비행사도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그의 임무는 우리가 다른 세계를 지구 미생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로 화성이나 유로파에서 어떤 외계 생명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국경 통제이며 그의 주요 임무는 행성 간 규모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화성 탐사선의 몸체 50억 킬로미터를 히치하이킹해서 온 우리 자신의 박테리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외계의 것임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임자와 그의 팀의 업무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화성 탐사선과 착륙선은 일반 공장이 아니라 수술실보다 수천 배 더 깨끗한 무균 클린룸에서 조립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우주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전신을 완전히 가린 채 작업합니다. 모든 도구, 모든 나사, 모든 마이크로칩은 조립 전에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다른 세계로 보내는 탐사선에 단 하나의 지구 포자, 하나의 우연한 피부 세포, 하나의 바이러스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상적인 세부 사항에 도달합니다. 화성 탐사선을 우주로 보낼 캡슐에 밀봉하기 전에 탐사선 전체를 굽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탐사선을 거대한 오븐에 넣고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수십 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이 절차를 열 소독이라고 부르며 그 목적은 이전의 모든 청소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살아남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인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깨끗한 물체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의 순수성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정점입니다. 이 거의 광적인 꼼꼼함은 단순히 과학적 기벽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우주적 무하의 원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심오한 윤리적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이나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독특하고 연약한 자체 생물권이 존재한다면 단 하나의 지구 박테리아라도 유입될 경우 그것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경쟁으로 단련된 우리의 생명체는 다른 생태계에 대해 엄청나게 공격적인 외래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자마자 곧바로 행성 간 생태 재앙을 일으킨 문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성에서 찍은 인상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보거나 멀리 떨어진 망원경에서 온 데이터를 분석할 때 눈에 띄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침묵을 듣는 이들, 우리 자신의 문명을 걸러내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이들, 그리고 거의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지는 금속의 모든 그램을 살균하는 이들을 말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외계 생명체 탐사는 명확히 정립되어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논리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모범생처럼 간단한 공식에 충실했습니다. 지구와 닮은 행성, 태양과 비슷한 항성 주위를 골디락스 존이라는 적절한 거리에서 공전하는 행성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집중도 높은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덕분에 수조 개의 부적합한 후보들을 걸러내고 가장 유망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작동했고
모든 과학계는 이 기계가 마침내 성과를 내놓을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계적인 탐사가 한창이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양계 안에서, 우리 코앞에서 그 견고했던 이론을 산산조각 내버린 발견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휘몰아친 것이죠. 모든 것은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던 우주선들이 보내온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단서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임무가 거듭될수록 상황은 더욱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탐사선 카시니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남극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 사이를 통과했고, 분석 결과 이 분출물들이 소금물과 복잡한 유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계들은 전통적인 골디락스 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해까지 꽁꽁 얼어붙은 죽은 행성일 거라고 예상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즉 물과 유기물,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 태양이 아닌 거대 행성과의 조석 마찰열에서 에너지를 얻어 내부적으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에 대한 결정적인 일격, 즉 노가우스 펀치였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 항성 주변의 좁은 띠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해양의 형태로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생명에게는 항성의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성 자체의 내부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닷가의 환하게 밝은 해변에서 생명을 찾아 헤맸지만, 어쩌면 생명체는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숨겨진 해저에서 영원한 심해의 어둠 속에서 유유히 진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탐사 영역은 순식간에 수천 배나 넓어졌고, 기존의 전략은 안타까울 정도로 순진무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가진 강점과 약점의 변증법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의 강점은 곧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죠. 우리는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열심히 찾으려다 우리와 닮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놓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밝다는 이유만으로 가로등 아래에서 찾는 사람의 논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에서의 발견은 그 열쇠가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의 첫 번째 강태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강타는 외계 행성 연구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에서 가장 흔한 항성 유형인 적색 외성들을 외면해왔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차가우며 행성들이 충분한 열을 얻으려면 너무 가까이에서 공전해야 해서 한쪽 면이 항성만을 영원히 바라보는 조석 고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적색 외성들은 불안정하고 강력한 방사선 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죠.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케플러 망원경과 이어진 관측 결과들은 이러한 항성 주변의 지구형 행성들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트라피스트-1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의 작은 적색 외성 주위에 무려 7개의 암석형 행성이 공전하고 있으며 그중 3개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모델을 완전히 재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은하계에서 가장 많고 어쩌면 가장 오래된 생명의 요람이 바로 이 전망 없어 보이던 항성들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론가들은 서둘러 조건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석 고정된 행성에서 두꺼운 대기가 열을 재분배할 수 있을까? 수중 생명체가 방사선 폭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답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탐사의 초점은 희귀하고 태양과 닮은 항성들에서 벗어나 무수히 많고 완전히 다른 적색 외성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훨씬 더 불안한 인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개의 황량한 암석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적합한 행성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가 잠재적으로 생명체 거주 가능한 세계들로 문자 그대로 넘쳐나고 있는 듯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뿐이죠. 그것들은 겉은 어둡고 차갑지만 속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고 불안정한 항성 주위를 공전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기이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최대치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공중에 맴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주의 위대한 침묵이 생명체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맹목과 귀머거림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전혀 침묵하고 있지 않고 수천 가지 다른 주파수로 외치고 수백만 가지 화학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의 우리 자신의 파장에만 맞춰져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위대한 침묵에 직면했을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즉 아무도 없거나 모두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멸종했거나 하는 시기죠. 그러나 지적인 정직함은 과학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그리 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더 복잡한 답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안 이론 중 하나는 희귀한 지구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와 같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행성이 존재한다고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한 기후를 제공할 거대한 달이 필요하고 탄소 순환을 조절하여 행성이 과열되거나 얼어붙는 것을 막아줄 판 구조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행성들을 해성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우주 경호원 역할을 할 목성 같은 거대 이웃 행성이 필요하죠. 이 가설에 따르면 가장 단순한 미생물 생명체는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지만 동물과 지성이 출현하기 위한 이 모든 조건들의 잭팟을 터뜨리는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주는 늪지대로 가득할 수 있지만 수조 개의 행성 중 단 한 곳에서만 지적인 갈대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에 못지않게 우아한 가설은 가이아 병목 현상이라 불립니다. 이 가설은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어쩌면 문명을 걸러내는 가장 큰 필터는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초기 단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의 부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 생물권은 자신들의 행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 행성 규모로 기후와 화학적 균형을 매우 빠르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생물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요람을 재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치 금성처럼 통제 불가능한 온실 효과를 겪거나 화성처럼 완전히 얼어붙는 것처럼 말이죠. 즉, 생명체가 자리 잡기도 전에 스스로를 소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단순히 운이 좋은 행성이 아닙니다. 지구는 치명적인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의 거대한 초유기체인 가이아로 변모한 행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다른 세계들은 스스로의 성공으로 인해 멸종한 생명체의 공동묘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아무도 이 첫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생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흥미로운 이론과 탐사는 하나의 매우 현실적이고 평범한 요소, 바로 돈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위대한 탐사는 엄청나게 비싼 사업입니다. 잠시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 분석의 주요 도구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비용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최첨단 장비를 완비한 20곳 이상의 병원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수십만 명의 학생에게 무료 대학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었죠.
바이킹 프로그램의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원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기꺼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결정에는 숨겨진 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우리의 현대적 대성당입니다. 중세시대의 사회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쳐 건설되는 거대한 사원을 짓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성당들은 직접적인 실용적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간을 더 큰 존재, 영원, 신성한 것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역할은 과학과 우주가 수행합니다. 거대한 망원경을 건설하거나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대성당에 돔을 올려다보며 던졌던 바로 그 영원한 질문들을 던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홀로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명한 황금 디스크를 실은 보이저 탐사선 발사 같은 행위조차도 다른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 디스크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후 이것을 발견할지 모르는 가상의 문명에 대한 환영 메시지인 셈이죠.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우주라는 건초 더미에서 이 작은 바늘을 누군가 발견할 확률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우리 문명의 상징적인 선언문이었고 우리의 존재를 기록하고 우주에게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꿈꿨다고 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술 행위이자 영혼을 향한 절박하고도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따라서 생명체 탐사의 경제학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문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답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답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의 탐사 끝에 얻어진 부정적인 답은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세계가 지닌 믿을 수 없는 가치와 연약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탐사는 우리의 자아인식을 위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을 살펴보았을 때 그림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숫자의 역설이 죽은 듯한 침묵과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화학 기계를 조립하여 기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탐사의 무대 뒤를 들여다보았고 인간 노력의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도그마를 무너뜨린 우리 태양계 내의 발견에 충격을 받았고 위대한 필터에 대한 우아하지만 암울한 가설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 모든 실타래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 즉 위대한 침묵의 본질을 마침내 이해하게 해줄지도 모르는 하나의 종합으로 이어집니다. 위로가 되는 답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암묵적으로 모두가 우리와 비슷한 존재, 즉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호기심 많고 접촉을 열망하며 무선 송신기를 만드는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반영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오류라면 어떨까요? 만약 생명의 주된 목적이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생명은 기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공학자가 아닙니다. 생명은 이용 가능한 어떤 틈새라도 차지하고 그에 적응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많고 가장 안정적인 틈새는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 깊숙이 숨겨진 바다에서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별도, 하늘도, 낮도, 밤도 없습니다. 영원한 어둠, 거대한 수압, 그리고 열수,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적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 생명은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완전한 생태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발달시키거나 육지로 나아가거나 우주를 올려다볼 동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탐험할 하늘조차 없으니까요. 그런 생명에게 전파통신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적색 외성 주변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행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생명체 역시 방사선을 피해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생명으로 우글거릴 수 있지만 이 생명은 심해처럼 깊고 미생물적이며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문명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던 위대한 침묵의 해답에 다가섭니다. 위대한 침묵 현상은 단 하나의 필터가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 강력한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렇습니다. 생명은 아마도 흔하게 탄생하지만 그 압도적인 대다수는 단순한 미생물 형태로 표면 아래 틈새에 숨어 존재하며 더 이상 복잡하게 진화할 기회나 동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미생물의 바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생명이 표면으로 나와 복잡하게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아주 극소수의 행성에서는 경이로운 우연의 사슬이 작동합니다. 미생물이 사유하는 관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항성, 적절한 자전축 기울기, 보호하는 자기장, 판구조론, 거대한 위성 동반자 등 독특한 천체 물리학적, 지질학적 조건들이 절묘하게 조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로열 플러시를 완성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복잡한 생명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외적인 희귀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냉혹한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시간입니다. 설령 어딘가에 기술 문명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명의 존재 시기가 우리의 존재 시기와 겹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역사는 거의 140억 년에 달합니다. 반면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류의 역사는 100년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순간조차 아니며 우주적 시계에서는 눈 깜짝할 새에도 못 미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다른 문명들은 우리보다 수십억 년 앞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명들은 우리가 사라진 지 수십억 년 후에야 비로소 등장할 수도 있겠죠. 우주는 북적이는 광장이 아니라 배우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홀로 무대에 올라 텅 빈 객석을 향해 독백을 읊조리는 거대하고 어두운 극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홀로 무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침묵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해답입니다. 위대한 침묵 현상의 해답은 그것이 결코 역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우주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찾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주는 공학자가 아니라 미생물 생명체로 가득합니다. 지성이 출현할 조건을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우주는 이러한 희귀한 사건들을 너무나 거대한 시공간적 거리로 분산시켜 놓아 그들이 서로 교차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지성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연약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신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구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성체 형제들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잃을지라도 그 대신 훨씬 더 값진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구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주의 평범한 거주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마도 유일무이한 가치의 수호자가 됩니다. 위대한 침묵은 선고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그것은 공허에서 반사되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메아리입니다. 위대한 탐색은 비록 최종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미 되돌릴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유산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 아이디어, 심지어 단어들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우주를 향한 하나의 과학적 노력이 도미노 파의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폐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예시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기술, 바로 와이파이일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호주의 전파 천문학자 존 오설리번은 극도로 복잡한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폭발하는 미세한 블랙홀에서 나오는 희미하고 왜곡된 전파 신호를 탐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주의 혼란스러운 잡음 속에서 순수한 신호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발한 수학적 장치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블랙홀에서 오는 신호는 결국 찾지 못했지만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다른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도시 아파트의 시끄러운 환경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블랙홀의 속삭임을 들으려던 시도가 인류에게 무선 인터넷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은 유방 촬영술 개선에 기반이 되었고, 화성 토양 분석 기술은 지구의 지질 탐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을 찾았지만 결국 우리 행성에서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유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은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자의식을 변화시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생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를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단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주 탐사 덕분입니다. 우리의 행성을 외부에서, 즉 검은 허공을 홀로 떠다니는 작고 연약한 푸른 구슬로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닫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 지구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경험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기를 멈추고 너무나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얇디 얇은 생명의 막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은 상당 부분 우리 공동의 집을 바라보는 이러한 우주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학적 개념이 대중문화에 스며든 또 다른 인상적인 예시는 바로 스타트랙 세계관의 유명한 주요 지령입니다. 덜 발달한 문명의 진화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커크 선장과 그의 추종자들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지만, 시나리오 작가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실제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원리인 행성 보호의 직접적인 예술적 재해석입니다. 화성을 지구 미생물로 오염시킬까 두려워하는 과학자들과 외계 세계의 문화적 발전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가상의 우주선 선장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는 나사의 무균실에서 탄생하여 행성 보호의 실제 프로토콜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일부가 된 심오한 윤리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에는 어둡고 역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위대하고 복잡한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 정반대의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엄격한 증거와 지적 정직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과학적 외계 생명체 탐사는 그 추악하고 비합리적인 반영, 즉 UFO학 및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과학적 회의주의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원칙은 증거의 부재는 정부 음모의 증거이다로 변모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전파 신호에 대한 신중하고 냉철한 연구는 외계인 납치와 비밀 기지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체 생화학에 가능한 형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녹색 외계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의심과 검증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 대신 믿음을 요구하고 모든 비판을 적들의 책략으로 치부하는 유사 종교적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인간 지성의 승리로 기획되었던 외계 지성체 탐색은 의도치 않게 가장 무지하고 반과학적인 편견의 온상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위대한 교훈입니다. 인식에 대한 열망과 믿음에 대한 열망은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보듯이 하나가 무심코 다른 하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의 유산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윤리, 그리고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상을 기생하면서도 인간 의식에 대한 그 사상의 놀라운 힘과 매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현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잠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메시지, 전문가 및 사이비 전문가의 의견 등 정보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칩니다. 수십억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치고 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합창 속에서 진실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직면한 이 도전은 반세기 동안 외계 지성체를 찾아온 천문학자들이 해결해온 문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 또한 무한한 우주 소음의 바다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신호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우주 잡음은 단순히 희미한 쉬익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퀘이사, 펄사, 배경 복사, 전파 은하 등 수많은 자연 발생원이 인공 신호를 가리거나 모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우리의 정보 잡음 또한 단순히 수다스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전, 가짜뉴스, 바이러스 마케팅, 그리고 현실 거품을 만들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우주든 정보든 핵심적인 어려움은 진정한 신호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설득력 있는 모방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탐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하고 비범한 교훈에 도달합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감한 수신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필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듣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알려진 자연 발생원, 모든 지구의 전파 간섭, 모든 위성 방해를 걸러내기 위해 극도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들은 설명 가능한 모든 것이 제거된 후에 남는 이상 현상을 찾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100분의 99.9%를 무시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100만 분의 1에 집중하도록 기계를 훈련시킵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생존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지적 필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검증된 출처와 익명의 루머를 구별하며 과학적 데이터와 이념적 조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 면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의식을 감염시키려 하는 정신적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거부하는 능력 말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교훈은 훨씬 더 미묘할 것입니다. 외계 지성을 찾고 식별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 지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학적 능력, 예술적 능력의 연민, 보이저 호이의 그 유명한 황금 디스크는 단순히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묘사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 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려는 우리의 첫 번째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거대한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신호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던진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사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외계 지성을 찾는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하는 공허 속을 응시할 때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그리고 이 탐구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탐정 소설에서든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범인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하죠. 우리의 이 우주적 수사에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가상의 적 역할은 바로 우주 그 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죠. 우주는 다른 문명들을 교활하게 숨기는 만화책 속 악당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의지도, 의식도,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확고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하고도 무심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논리란 물리와 화학, 그리고 연력학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침묵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주에 인간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멈추고 우주, 즉 시스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의 주요 원칙은 효율성과 최소 저항의 길입니다. 우주는 복잡성을 위해 복잡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지향할 뿐입니다. 별, 은하, 행성,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이고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물질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명 역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낸 단순한 화학 과정에 불과합니다. 탄소 기반의 생명체, 액체 상태의 물은 신이 내린 비법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건에서 이 과정이 작동하도록 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보편적인 공학적 해법일 뿐입니다. 우주에게는 열수 분출구 근처의 박테리아 군집과 10억 인구를 지닌 대도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그저 엔트로피가 증가된 국소적인 지점,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 이 거울 반사의 묘기를 부려볼까요? 이 비인격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자신은 얼마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터무니없어 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억 개의 은하 중 하나, 그 가장자리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별 주위를 도는 아주 작은 먼지 조각 위에서 지극히 얇은 탄소질 점액막이 생겨납니다. 35억 년 동안 이 점액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광합성, 화학합성, 그리고 번식을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그 존재의 마지막, 거의 사라지다시피 짧은 순간에 이 점액의 아주 작은 일부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금속 구조물을 짓고 원자를 쪼개며 집중된 전파 다발을 허공으로 쏘아 올리고 끝없는 시면을 향해 무의미한 소수들의 배열을 외쳐댑니다.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동은 절대적인 변칙, 통계적 오류, 그리고 프로그램상이 이상하고 에너지 효율적이지 못한 결함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화 충격이 가능하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할 겁니다. 왜 이 물질 형태는 생존과 번식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무의미한 좁은 대역의 잡음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이러한 행동은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비논리적입니다. 우주는 중력파, 중성미자 흐름, 그리고 별들의 광대역 전자기 복사라는 언어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 우주와 대화하려는 시도는 마치 개미가 6다리 중 하나를 리드미컬하게 흔들며 인간과 접촉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론적 범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의 비극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강점은 바로 그 확고한 질서와 법칙의 안정성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시계처럼 정확히 작동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 즉 별, 행성, 바다, 미생물 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오래 지속되는 형태를 만드는데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관성, 그 보수성이 바로 우주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점, 이 질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성을 탄생시키는 관점에서는 우주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성공적으로 벽돌을 생산해온 시스템은 그 벽돌 중 하나가 갑자기 자신을 건축가라고 생각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기술적 지성의 출현은 우주 진화의 다음 논리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극히 드물고 부수적인 현상이며 익숙하고 질서 정연한 흐름을 방해하는 매트릭스의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는 그 전통이 강점이지만 우리 문명은 바로 그 전통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주 시스템이 계획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던 아방가르드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문명, 즉 물리법칙의 문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우리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단지 대화가 불가능한 자기만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거대한 침묵은 음모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생명이 질문을 던지는 단계에까지 거의 이르지 못하는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은 누군가 우리를 고립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무관심이라는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탐색은 그 과학적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상주의와 희망의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열망의 이면에는 도덕적 타협과 인간 드라마로 가득한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탐색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결정 중 하나는 바로 유명한 아레시보 메시지였습니다. 1974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를 포함한 일단의 과학자들은 EM-22 구상성단 방향으로 강력하고 복잡한 전파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DNA, 태양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담은 허공을 향한 존재론적인 외침, 즉 우주적 실존주의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영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어두운 숲 가설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신호로 단순히 포식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라면요? 최선의 의도에서 비롯된 이 결정은 인류가 바다에 던진 병속 편지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천재적인 휴머니즘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무모한 순진함의 발로였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며 이 무지의 무게가 프로젝트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성의 대가를 이해하려면 그 창조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0년 젊고 열정 넘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까운 두 별을 향해 전파 망원경을 돌려 신호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의 내면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신세계의 해안으로 떠나는 콜럼버스였고 언제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작업은 거의 어린아이 같은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유명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성과 호기심의 승리를 믿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낙관주의는 인내심으로, 인내심은 금욕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적 부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열매를 맺지 못한 아이디어에 바쳤습니다. 그는 위대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희망은 침묵의 매년이 지날수록 위대한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길고 지치는 침묵의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이 지적 피라미드의 정상에서의 외로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발견을 하고 펄서와 중력파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같은 결과, 즉 0을 내놓았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회의론자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상주의자는 현명하지만 깊이 외로운 철학자가 되었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별들을 더 이상 언제쯤 답해줄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라는 조용하고 슬픈 질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재성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십 명의 덜 알려진 과학자들의 운명 또한 희생시킵니다. 거대한 탐색의 재단에는 그들의 삶이 바쳐졌습니다. 세이건과 드레이크 같은 거물들의 그림자 아래에는 항상 모든 꾸준히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의 가장 상징적인 표상은 바로 아레시보 망원경 자체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카르스트 지형의 구덩이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300m 접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귀였고 우주의 소리를 들을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접촉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스러운 장소, 즉 메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단순한 천문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로 뭉친 형제단, 거의 종교적인 단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하며 살았고 자녀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릇 위 150m 높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흔들리는 플랫폼에 올라 수신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이 꿈을 위해 주류 천문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화려한 출판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침묵을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2020년 말 눈에 보이고도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자금 부족과 노후화된 구조로 인해 먼저 지지 케이블 중 하나가 끊어졌고 이어서 12월 1일 밤에는 900톤에 달하는 전체 기기 플랫폼이 무너져 전설적인 그릇을 뚫고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자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지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위대한 도구가 인간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수십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한순간에 평생의 업을 잃었습니다. 아레시보의 역사는 천재성의 대가를 가장 정확하고 잔혹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위대한 도구를 낳았고 그 도구는 다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섬긴 이들의 자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잊히고 죽음을 맞이하여 수많은 금속 덩어리뿐만 아니라 한 세대 연구자들의 희망까지 그 잔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을 향한 야망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때로는 승리감에 찬 발견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철골의 굉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두 개의 위대한 지적 문화는 거의 완전히 고립된 채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장엄하고 차갑고 죽은 것에 대한 과학인 천문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학, 중력, 빛의 언어로 말하며 천체의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묘사했습니다. 그 세계는 무균적인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따뜻하고 혼란스러우며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과학인 생물학이었습니다. 그것은 DNA, 단백질, 그리고 진화의 언어로 말하며 단 하나의 행성에서 일어난 독특하고 거의 기적적인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가 진지한 과학적 과제가 되었을 때 이 두 우주는 필연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화로운 융합이 아니라 혹독하고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을 수조 개의 행성을 무심코 던지며 생명 자체가 얼마나 취약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몽상가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천문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을 단 하나의 예만 연구하여 우주적 규모와 통계적 필연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편협한 전문가로 보았습니다. 이 충돌은 본질적으로 언어와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천문학자가 지구형 행성을 언급할 때 그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의 특정 크기를 가진 암석형 구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자에게 이 말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판구조론의 존재 여부, 자기장의 세기, 해양의 화학적 조성, 그리고 행성 궤도를 안정화하는 달의 존재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생물학자가 신진대사를 언급할 때는 수천 가지 효소 반응으로 얽힌 복잡하기 그지없는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반면 천문학자에게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고 그는 대기 중 메탄의 존재 여부 정도로 간단하게 환원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맹인과 귀머거리가 대화하고 이론 물리학자가 현장 동물학자와 이야기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는 의미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충돌과 지적인 용광로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기존 학문 분야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놀랍고도 기묘한 과학적 하이브리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주 생물학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생명체를 결코 닿을 수 없는 행성에서 연구하려는 학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학문은 지질학자들에게 지구의 암석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곳에 대륙이 있는지 파악하게 합니다.
유기화 학자들이 시험관이 아닌 영하 180도의 타이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가상 메탄 바다에서 화학 반응을 모델링하게 만드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의 가장 빛나는 예시는 바로 생체 표지 개념입니다. 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도 측정 가능한 천문학적 대상도 아닙니다. 성간 거리에 걸쳐 대기 중에 스며든 생명의 화학적 흔적, 즉 간접적인 징후입니다. 생체 표지를 찾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새롭고 하이브리드적인 사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융합에서 탄생한 또 다른 놀라운 하이브리드는 현대적인 극한생물 연구입니다. 생물학자들은 간헐천이나 염회 사는 박테리아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미생물학의 흥미로운 한 분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극한생물 연구는 핵심적인 탐사 방향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생물학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장 깊은 광산으로 내려가고 남극의 얼음을 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의 유사체를 지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탐사를 위한 생물학인 셈입니다. 지구 화산의 물방울 속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융합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경계에 선 과학자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지질학자들은 자신의 발밑에 놓인 돌멩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동료는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 탐사 로봇의 로봇팔을 조종하며 수분간의 신호 지연으로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암석을 시추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 잠수정을 내려보내던 해양학자는 이제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서 조류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오랜 습관은 분광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현장 탐사에 참여하던 습관은 우주 망원경 데이터 분석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주적인 차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삶 또한 변했습니다. 과거의 익숙한 세계관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곳, 우리의 살아 숨쉬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지구와 죽어있는 적대적인 우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경계는 모호해졌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새로운 거주 가능 지역들이 생겨났습니다. 말라붙은 강이 있는 화성, 숨겨진 바다가 있는 유로파, 메탄 호수가 있는 타이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생명의 보고가 된 것입니다. 아미노산이라는 생명의 벽돌들이 해성을 타고 우리에게 왔다는 생각 자체는 우리가 이 얼어붙은 덩어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화학적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보금자리는 요새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 대양 속 무수한 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과학은 순수한 진리 탐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금을 확보하며 문화적 위계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는 여느 정치와 마찬가지로 선전과 역선전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위대한 탐사는 처음부터 치열한 정보 전쟁의 장이었습니다. 그 주된 주인공이자 탐사 자체의 아이디어는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의 주된 설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그는 대중과 예산을 분배하는 의원들에게 건조한 과학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이건은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강력하고 시적인 상징들을 사용하여 탐사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우주의 시면 앞에서 우리 지구의 분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느끼게 만드는 선전의 걸작입니다. 보이저호의 금빛 음반은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조각을 인류의 사절로 변모시킨 천재적인 홍보 수단이자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세이건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고귀하고 인도주의적인 탐험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캠페인에는 곧바로 강력한 역선전을 펼치는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반박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초록색 외계인을 찾는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괴짜들로 SETI 과학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간단하고 신랄한 문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과학 문제를 어린아이의 동화로 격화시켰고 연구자들을 유치한 몽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의론자 집단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는 미국의 상원의원 윌리엄 프록스마이어였는데 그는 1978년에 SETI 프로젝트에 자신의 악명 높은 황금 양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그가 보기에 가장 무의미한 국고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중과 정치계의 탐사 자체의 아이디어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공개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선전 신화 중 일부는 놀랍도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신호가 없다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는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으로 알려진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선전 문구로서 이는 그들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이미 들었을 것이다 와 같이 상식에 호소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 신화는 탐사 자체의 결과를 거꾸로 이용하여 과학자들의 수년간 인내심을 그들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또 다른 끈질긴 신화는 우주 생물학자라는 인물상입니다. 역선전 덕분에 대중의 인식 속에서 그는 여전히 엄격한 데이터 분석가라기보다는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약간은 세상 물정 모르는 열정적인 인물로 비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고전적인 원칙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건, 즉 유명한 와우 신호를 예로 들어봅시다. 대중문화, 서적,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신호가 최고의 미스터리이자 거의 신비로운 사건으로 제시됩니다. 이 이야기의 공식적인 승리자 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주 깊은 곳에서 인공적인 모든 징후를 가진 강력하고 좁은 대역폭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이 버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희망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고학적 데이터, 즉 건조한 과학적 사실과 다른 해석들을 살펴보면 그 그림은 훨씬 더 평범해집니다. 우리는 신호의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쓰레기로부터의 반사 등 그것이 지구에서 기원했을 것이라는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호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능 문명으로부터의 의도적인 신호등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그러나 이 지루하고 패배자 버전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흥미롭지 않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신화가 승리한 것입니다. 바이킹 탐사선에 탑재된 생물학 실험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이킹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지배적인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 측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가지 실험 중 하나인 표지 방출 실험은 미생물 대사 활동의 예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명확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의 개발자인 길버트 레빈 박사는 2021년에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장비가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결국 다른 더 신중한 해석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화성 토양의 특이한 화학적 특성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다는 승리자 버전이 탄생했고 수십 년간의 논쟁과 실제 데이터의 모호성은
대중적인 이야기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정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사와 같은 과학기관들은 보도자료에서 유기분자 또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조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조정된 정보 정책을 펼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타블로이드지와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문구들을 집어내어 나사가 생명체를 발견하고 숨기고 있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승리자나 그들의 적들의 요란한 주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조용하고 지루하며 복잡한 과학 논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탐사의 본래 구상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거의 순진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호기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영원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곳에 누가 있을까? 그것은 지식을 위한 탐구였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억압적인 우주적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호, 생체지표 혹은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떠한 암시라도 찾았습니다. 그 목표는 철학적이었습니다. 접촉과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수한 아이디어라도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본래의 목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목표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외계 생명체 탐사가 내부로부터 배신당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결정은 어떤 한 번의 회의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인구 증가와 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의 압력 속에서 천천히 무르익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닥친 위협에 직면하면서 다른 세상들을 호기심이 아니라 욕망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인 동료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던 외계 행성 탐사는 플래닛 B, 즉 우리의 비상 활주로 역할을 할 후보를 찾는 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집을 찾는 일이 된 것입니다. 망원경, 분광계, 컴퓨터 모델 등 수단은 그대로였지만 그 최종 목표는 냉소적으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위대한 철학적 탐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부동산 프로젝트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과학계의 심원한 내적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마치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두 흐름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칼 세이건의 정신을 계승한 이른바 천문학자, 철학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지식의 성전과도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임무가 오직 귀 기울이고 관찰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기이하고 특이하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이질적인 존재를 향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도구는 생명 활동의 흔적, 곧 외계 생명권의 존재를 암시하는 화학적 이상 현상인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소속된 새로운 물결의 실용주의자, 천문공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질문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류의 식민지화에 적합한 행성을 찾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낯선 존재가 아닌 익숙한 것, 즉 물과 산소, 그리고 안정적인 지질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생체 신호가 아닌 이른바 지구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이는 지구화와 인류 정착에 적합한 조건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두 진영의 대화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은 꿈을 배신했습니다. 철학자는 일갈했습니다. 고귀한 탐구를 냉소적인 자원 탐사로 전락시켰군요. 우리는 지적 동반자를 찾았는데 당신들은 노예나 점령할 영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우주의 야만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에 공학자는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우리 자신의 집이 불타는 지금 더는 누릴 수 없는 사치입니다. 200년 뒤 인류가 그들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된다면 지적 동반자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꿈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이러한 상황에는 실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제, 즉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자와의 조우가 우리를 더 나은 존재,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기나긴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고독과 우리 자신의 나약함에 겁을 먹고 그 공허함을 우리 자신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을 때 침범할 수 있는 집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게 할 위대한 탐구는 역설적으로 인류 본성의 가장 고차원적이고 거대한 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접촉 탐구에서 생활 공간 탐구로의 이 이념적 격변, 즉 조용하지만 지각 변동과도 같았던 변화는 단지 과학기관의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사회의 구조, 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의 정신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승자는 철학자가 아닌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엘리트는 꿈꾸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우주항공 기업의 총수, 유전공학자, 테라포밍 전문가, 그리고 항성간 임무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사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률과 가설의 언어가 아닌 수익성, 물류, 그리고 위험 부담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들의 공개 연설은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시적인 성찰이 아니라 프록시마 센타우리 궤도에 화물 1kg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정교한 사업 발표였습니다. 패배자는 오래된 인본주의적 사상을 옹호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청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진보를 저해하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반동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기관은 자금 지원이 끊겼고 그들의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대피 계획을 제시하는 실용주의자들의 합창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 새로운 목표는 문자 그대로 오래된 과학의 뼈대 위에 세워진 새로운 경제를 탄생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거대 강입자 충돌기나 전파 망원경 건설과 같은 기초 연구에 투입되었던 막대한 자원이 응용 분야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포착하기 어려운 중력파를 찾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태양 도치 제작을 위한 재료 과학, 식민 개척자 동결을 위한 극저온 생물학, 그리고 다른 행성에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로봇 공학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 물줄기는 오래된 대학을 비껴갔고 과학이 생산 및 군사 주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과학산업 클러스터의 거대한 저수지로 흘러들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석유나 금융 통제에 기반을 두었던 옛 세력의 중심지는 새로운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와 기술이 되었습니다. 유망한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에 대한 독점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나 기업은 핵무기를 소유한 것에 비견될 만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냉전, 즉 데이터 전쟁, 지구화 기술 특허 전쟁, 그리고 다가오는 식민지화 경쟁에서 더 나은 출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무역로는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별 지도를 따라 개척되었습니다. 우주 접근은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사회의 심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마치 집단적인 조울증 증세에 빠진 듯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깊고 은밀한 트라우마, 즉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이 요람이 아니라 게다가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 놓은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하다는 인식 말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불안감, 가라앉는 바위 위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불타는 우리의 공동주택이라는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실존적 공포를 상쇄하기 위해 사회는 조중적인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위대한 프로젝트, 즉 우주 개척은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완벽한 마약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개척지,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주었는데 이제는 은하계 규모로 확장된 꿈이었습니다. 케플러 186F 행성에서 새롭고 깨끗한 바다를 꿈꿀 수 있는데 굳이 해양 오염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행복감은 방어 기제였고 공포와 절망으로 미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에 대한 태도는 순전히 실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구는 어머니에서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300년 뒤에 어차피 떠날 텐데 멸종 위기종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미래가 다른 행성에 있는데 조상의 유산을 돌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임시 체류자의 심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행성은 별을 향한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밑바닥까지 마셔야 할 일회용 컵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소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철학은 공포에서 비롯되었으며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위대한 꿈을 배신하고 훨씬 더 단순하고 명확한 자기 자신 구원의 꿈으로 대체하며 충격을 겪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경청하는 것에서 능동적인 팽창으로의 이러한 지각 변동은 단순히 공포에서 비롯된 실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토록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정당화하려면 강력한 철학적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정책을 이끌게 된 새로운 사상은 우주 팽창주의 또는 의식의 판스페르미아 교리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현상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우글거릴 수 있지만 물질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예술과 과학, 철학을 창조하는 능력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 기적의 유일한 알려진 소유자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는 이 작은 불꽃을 하나의 연약한 행성에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전체를 뒤덮을 산불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지적 원동력이자 흑막은 정치가도 사업가도 아닌 아드리안 웨일랜드라는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주처럼 차가운 지성과 가장 잔인한 사상조차도 흠잡을 데 없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포장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경전이 된 그의 주요 저서 마지막 필터, 의식과 팽창의 의무에서 그는 탐구의 모든 논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우주의 위대한 침묵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답변 중 가장 명확하고 가장 무서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웨일랜드의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십 년 동안 왜 다른 문명들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해하려고 과거에서 위대한 여과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엉뚱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침묵은 주된 여과기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을 수많은 문명들은 당신들, 즉 인본주의자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머물며 듣고 희망하며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재앙 중 하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소행성 충돌, 초신성 폭발, 혹은 그들 자신의 생태학적 재앙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승에서 들려오는 외침이며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과기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행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항성 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팽창은 침략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죽음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이 강력하고 암울한 교리에 맞서 이제는 우주 인본주의 또는 경청의 윤리라 불리게 된 오래된 철학이 대립했습니다. 사간의 후계자였던 그 추종자들은 가치가 자기 자신을 확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농어는 도덕적 법칙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행성들을 비록 생명이 없더라도 우리 식민지로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생명이 탄생할 조건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계를 우리 자신으로 채움으로써 우리는 모든 생태적 틈새를 단 하나의 지구 생명체로 채워 영원히 불모지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웨일랜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우주적 도가론, 즉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두 사상의 논쟁은 당시의 모든 지적 삶을 지배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잠재적 생명에 대한 학살을 제안하는군요. 인본주의자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가설적인 외계 아메바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 때문에 확실한 자살을 제안하는군요. 팽창주의자들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타자에 대한 의무 윤리와 우리에 대한 의무 윤리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발견에 대한 희망과 생존에 대한 의지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웨일랜드의 철학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막연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훨씬 더 고귀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경청의 철학이 우리를 드넓은 우주 교실의 작고 겸손한 학생으로 만들었다면 확장의 철학은 우리를 어둡고 비이성적인 우주에 이성의 빛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독마저 우리가 특별하다는 증거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단지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위대한 우주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함에서 긍지로,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의 이 전환이야말로 새로운 성간 인류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철학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나 단 하나의 압도적인 사상에 기반을 둔 모든 위대한 체계는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체계는 창시자의 지적 인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창시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그 사상이 정점에 이르면 이 인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심을 잃은 체계는 이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우주 확장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상의 주창자였던 에이드리언 웨일랜드가 사망하자마자 이 체계는 어떤 외부의 적과도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죠. 그것은 단 한 사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만 억제되어 있던 내재된 모순들에 의해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묶었던 위대한 사명은 거대한 시체가 되어 마치 독수리 떼처럼 몰려드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바로 웨일랜드가 살아있을 때 그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총수들, 군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웨일랜드의 유산을 둘러싼 맹렬하고 추악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확장이라는 사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들은 확장 사상을 산산조각내어 본연의 철학을 송두리째 제거하고 지극히 사소하고 이기적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위대한 확장의 명령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를 수익성 명령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약속하는 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군사 부문에서는 안보 명령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경쟁자들을 앞서기 위해 우주를 군사화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종교 및 이념 집단에게는 순수성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낡은 지구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올바른 사회를 건설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성의 빛을 전파하는 통일된 인류라는 위대한 꿈은 사업 계획서, 군사교리, 그리고 유토피아적 종파라는 세 가지 조각으로 찢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웨일랜드의 유산을 자신들의 홍보물과 선거 운동을 위한 인용구로 흩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스러운 분열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진정하고 본래의 사상에 충실했던 마지막 파편, 저항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웨일랜드 자신이 생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립한 자율기금인 유산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순수한 확장주의 철학의 구현체인 단 하나의 임무를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키바리우스라는 세대 우주선이었습니다. 이 우주선의 목표는 식민지 건설도, 자원 채취도, 권력 장악도 아니었습니다. 그 임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미리 선정된 항성계에 도달하여 착륙하지 않은 채 그곳의 황량한 행성들을 인류 지식의 기록 보관소와 지구 생명체의 DNA 은행으로 파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가나 이득을 전혀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이타적인 판스페르미아 행위, 즉 우주에 대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아키바리우스의 승무원은 군인이나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공학자들이었습니다. 태양계의 새로운 주인들에게 이 우주선은 눈엣가시였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꿈에 대한 살아있는 비난이자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견제하던 기업들과 군부는 이 마지막 과거의 잔해를 가로채 통제해두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로 일시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역사의 아키바리우스 추격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이고 불공정한 전투였습니다. 빠르고 기동성 있는 함대가 느리고 덩치 큰 지식의 방주를 태양계 전역에 걸쳐 추격했습니다. 이 비극의 결말은 토성의 고리 근처에서 찾아왔습니다. 아키바리우스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더는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복하는 대신 그들은 우주선을 밀집된 얼음고리 안으로 향하게 하여 배신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과 희망을 담고 있던 거대한 우주선은 중력과 얼음 덩어리와의 충돌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잔해들은 얼음과 먼지와 뒤섞여 새로운 인공적인 토성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태양 아래 빛나는 위대한 사상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통합적이고 철학적으로 의미 있던 확장의 꿈은 아키바리우스와 함께 소멸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별들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지만 그것은 더는 비상이 아니라 열병처럼 혼란스러운 방황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의 시대는 끝나고 이념과 브랜드의 깃발 아래 성간 봉건주의와 우주 해적질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키바리우스의 파괴와 성간 봉건주의의 최종 승리 이후 위대한 탐색의 본래 사상은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확장 지향적이고 실용적이며 공격적인 새로운 문화 속에서 오래된 경청의 철학은 이단으로 인류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던 나약함과 우유부단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의 이름은 공식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위험한 이상주의의 사례로 각 주에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의 저술은 공공도서관에서 회수되어 이념적으로 유해한 자료라는 꼬리표와 함께 깊고 암호화된 기록 보관소에 봉인되었습니다. SETI라는 약어 자체는 욕설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기업 소유의 우주 정거장이나 초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우주가 텅 비어 있고 침묵하며 단지 경쟁자들보다 먼저 점령해야 할 자원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망각 속에서 인류는 레이저 드릴, 플라즈마 엔진,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는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우주와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상들은 마치 씨앗처럼 얼어붙은 땅 속에 수세기 동안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립니다. 재발견의 순간은 강력한 기업 제국들의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먼 변방, 즉 카이퍼 벨트에 있는 작은 소행성 식민지의 먼지 쌓인 잊힌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은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엘라라라는 이름의 젊고 무명한 데이터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우주 개척 물결이 남긴 수조 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쓰레기를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절차를 수행하던 중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류기호로 표시된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된 데이터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몇 주에 걸쳐 고대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해독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SETA 프로젝트에 완전하고 검열되지 않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리지널 와우 신호 녹음을 보았고 세이건의 저작들을 읽었으며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자 우주의 주인이라고 배워온 세상에서 자란 그녀는 처음으로 우주적 겸손함, 불개입의 윤리, 그리고 타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평생 회계장부만 읽던 사람이 갑자기 시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공식적인 역사가 끔찍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사실은 사라진 더욱 인간적인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에게 두 번째 탄생과 같았으며 그녀는 이를 비밀로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엘라라는 익명으로 전체 기록 보관소를 독립식민지와 우주 유랑자들, 기업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해적 정보 네트워크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효과는 폭발과 같았습니다. 냉소주의와 끊임없는 자원 경쟁에 지쳐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잊힌 철학은 신선한 공기 한 모금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불만을 표현할 새로운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경청으로의 회귀라는 이름의 운동은 인간 문명의 변방을 따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랜 메아리의 핵심적인 역설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옛 사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본래 의도되지 않았던 의미를 부여하며 일궈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과학자들에게 SETI는 반증 가능성과 회의론에 기반을 둔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냉혹하고 실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의 먼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신도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해석 속에서 위대한 침묵은 생명부재의 징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하고 현명한 선배 종족들이 인류에게 보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선배 종족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인류가 침략을 포기하고 평화와 성찰의 길로 돌아설 때 비로소 응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경청은 과학적 프로토콜에서 기도의 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차분한 지적 탐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우주적 구원자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열정적이고 메시아적인 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과학적 사상은 수세기 동안의 망각을 거쳐 그 정반대인 비이성적인 믿음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숭배는 세력을 얻으며 이미 새로운 실용적인 세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세기 동안의 탐색, 희망, 실망, 그리고 전쟁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원이 닫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역사는 거대한 한 바퀴를 돌아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지만 훨씬 더 끔찍한 새로운 차원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던졌던 단순하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주는 침묵하는가? 이것은 행성의 최고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었던 과학적 수수께끼이자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위대한 침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군대들이 모이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두 개의 화해할 수 없는 진영으로 갈라놓는 주된 분열, 즉 실존적 시면으로 변모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하고 실용적이며 무자비한 성간 제국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대한 침묵은 에이드리언 웨일랜드의 주장이 옳았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우주의 침묵은 무한한 확장을 위한 백지 위임장이며 정복과 테라포밍을 위한 면허이고 우주의 유일한 법칙이 강자의 권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믿을 수 없는 힘과 열정을 얻은 경청자들의 숭배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같은 침묵은 신성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인류가 폭력을 포기함으로써 접촉할 권리를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고 현명한 관찰자들의 존재입니다. 두 개의 극단, 두 개의 믿음이 바로 같은 현상, 신호의 압도적인 부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오랜 역사 전체에 걸친 주된 해결 불가능한 역설이 있습니다. 웅장한 미스터리에 직면하여 인류를 통합해야 할 외부의 타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인류를 분열시키는 내부의 적을 낳았습니다. 우주에서 지성을 필사적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광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우리 내부의 반목을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우주적 형제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다 결국 스스로 내면에 고립되었고 침묵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쌓아 올린 상호 혐오의 벽에 의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완벽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고유한 특성조차 없기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의 모습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비춰냅니다. 사간과 같은 낙천주의자들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기적의 약속과 무한한 생명체의 다양성을 보았습니다. 웨일랜드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외롭고 두려움에 떨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오직 자신들의 모습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이 그 거울을 응시하고 있으니 거울은 그 둘 모두를 비추며 상호 간의 증오를 두 배로 키우고 맹렬히 증폭시킵니다. 이처럼 싹트는 갈등을 바라보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자원이나 이념 혹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방식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전쟁은 어쩌면 공허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오랫동안 고대해온 우주 깊은 곳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끈질기고 완강하며 참을 수 없는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서 서로에게 덤벼들 준비를 마친 두 문명을 마주하고 보니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마침내 떠오릅니다. 우주의 위대한 침묵은 그저 수동적이고 텅 빈 캔버스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위에 영원히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비극을 그려 넣어야만 하는 그런 캔버스 말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적극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힘, 일종의 어두운 중력과도 같은 존재일까요? 어떤 문명이든 그 경로를 불가피하게 왜곡하여 결국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길에서 적을 탐색하는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런 힘 말입니다.